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김희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미숙아 그 부모님들이 신생아실에서 과연 무슨 치료를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걸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면역이 보통은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신생아를 치료하다 보게 되면 이 면역 반응 때문에 우리 장기가 손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이제 그런 것을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숙아의 어떤 치료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이해를 돕는데 좀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아과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를 이제 세부 전공으로 택해서 약 한 30년 좀 넘게 이제 신생아를 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약 한 5년간은 미국에 가서 그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는데 제가 그것을 솔직히 하는 것은 제가 했던 미국에서 했던 그런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시켜드림으로써 이 신생아 면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떤 물질이 어떤 외부 물질이 세포가 인지를 해서 그것이 세포 내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우리에게 면역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매우 빠르고 엄청난 양의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 실험을 할 때 제가 그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핵폭탄이 일어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이 핵폭탄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했던 거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왜 그 소아과 의사가 또 신생아를 하는 사람이 이 곰팡이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곰팡이에 이제 그 감염이 그 쉽게 되는 위험군은 이래서 암 환자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 이식, 그 다음에 이제 미숙아, 그 다음이 이런 수술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약간 예를 들어서 그 화상을 입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영양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피부에다가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좀 굵은 관을 우리 몸 깊숙이 넣는 그런 카세터를 넣는 그런 데서 그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그런 그 환자에게서 이 그 곰팡이 감염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는 이 암 환자 마찬가지로 이 뉴트로필, 즉 이 면역, 그러니까 싸우는 세포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미숙아는 또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숙아는 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가 모니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붙일 때 테이프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 피부하고 상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손상받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미숙아는 다 이 센트럴, 즉 이 굵은 관을 갖다가 우리 몸 깊숙이까지 다 넣습니다. 그리고 거의 또 대부분의 미숙아가 광범위한 그런 그 항생제를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숙아가 이 곰팡이 감염의 그 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만 괜찮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단 싸우는 세포가 이 곰팡이를 갖다가 포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면역 세포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막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어리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 조그만한 유리판 위에다가 미리 내가 알고 싶어자 하는 유전자를 깔아놔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실험하고자 하는 환자라든가 대상의 그런 유전자를 뽑아서 유리 요 칩에다 올려놓게 되게 되면 이 형광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이런 메커니즘은 아실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량의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단핵구 세포에다가 캔디다, 즉 곰팡이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자마자 그리고 18시간까지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지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유전자를 넣게 되게 되면 785개 유전자가 이렇게 발현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제가 유리판에다 깐 유전자 중에서 785개가 발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영식, 즉 균을 넣자마자 바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을 넣자마자 즉시 유전자가 발현을 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유전자가 순식간에 이제 발현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염증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유전자가 발현하는데 이 발현된 유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나누냐면 염증 항진, 그 다음에 염증 억제. 균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염증을 항진시키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전자 발현을 보다 보니까 동시에 염증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도 또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염증이 잘 유전자가 잘 발현이 돼서 염증이 강하게 되면 우리가 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물질을 갖다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염증이 너무 세지게 되면 우리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 또 너무 세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항진되는 유전자와 동시에 염증을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785개,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핵폭탄이 우리 몸을 갖다가 상하지 않게끔 아주 정밀하게 우리 몸을 갖다가 보호하게끔 그렇게 염증이 조절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래서 이게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면역을 연구했어도 아직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고,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염증이 항진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균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염증을 갖다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을 이기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몸도 똑같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염증이 한 군데 있으면 다른 곳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감염이 어떤 한 군데 염증이 있는데 우리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또 항생제를 느껴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균이 전신으로 번지죠. 근데 비감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그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외과학 교실에 그 하우서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분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세포에 그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를 빠져나와서 다른 장기에 가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한쪽이 나빠지게 되면 다른 쪽에 가서도 역시 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생아에서 이렇게 치료하다 보게 되면 어떤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 사실은 전신이 나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염증 반응이 우리 몸 전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신생아에서 하는 그 치료의 거의 모든 것은 다 염증을 다 유발시킵니다.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는 압력을 주어서 폐를 갖다가 피는 건데 압력을 주게 되면 폐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권투 선수가 같은 곳을 계속해서 때리면 피부가 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산소를 주게 되면 역시 이것도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좀 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카세터, 그러니까 이 관을 갖다가 우리 몸 깊숙하게 넣게 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 균과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또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영양제,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유, 분유를 주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수유를 주는 것이 그 신생아에서 오는 장이 썩는 괴사성 장염의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술하고 수술은 아주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혈관 잡는 거, 그다음에 검사 그래서 우리 그 신생아 치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염증을 유발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치료를 해라. 그 얘기는 치료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때 어떻게 하게 되면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장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치료할 때만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냐? 사실 그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보통 볼 때 고위험 신생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저산소증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소생술을 갖다 심하게 했다든가, 양수가 파괴돼서 균에 노출됐다든가, 또 산모가 어떤 그 약물 복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술과 담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기를 손상시키는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도 있지만 실제로
애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보기에는 시대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 20년 전, 지금 이때 그리고 또 요새는 그 외국 분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또 위험 요소는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신생아시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는 거는 분만 전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신생아 생활 이렇게 그러니까 신생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우리 간호사들 뭐 전공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떤 아기가 예후가 나쁘고 어떤 아기가 예후가 좋을 것 같느냐? 그게 뭘 것 같느냐? 우리가 치료를 잘하는 거 뭐 어떤 근데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아기가 살고 죽고 그 상황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 같다. 벌써 이 살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뭔가 예후가 좋지 않은 애들은 애가 태어난 지 한 일주일 내에 뭔가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아기가 이 배 안에 있을 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노력하는 것은 미숙아의 그 생존율을 상승시키는 것도 노력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후유증을 적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저희들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30년 좀 전에 신생아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 신생아가 시작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우리나라 신생아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존율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1000g 넘으면 거의 대부분 사는 것 같고요. 750g만 넘어도 생존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500에서 750g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00g 밑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24주가 한 77%, 25주가 76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존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요새는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아마 전국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요, 고위험 산모가 아마 우리나라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고위험 산모가 가장 적은 것이 뭐 제가 지역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 쪽이 제일 적겠죠. 일본이 그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거는 치료를 잘해서 또 있겠지만 아마 그런 그 고위험군이 그런 그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포턴트라고 하는 그 아마 보호자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기들이 폐가 펴지지 못하고 짜부러지는데 이게 미숙아들은 서포턴트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이것이 이제 폐를 이제 펴주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폐만 펴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덜하게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 거는 기간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를 보게 되면 90년대 이후로 생존율이 약간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여담이라 할까 있는데 1990년 초에 서포턴트가 나왔을 때는 보험이 안 됐어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한 바이어를 써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 허락을 받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보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애가 나오자마자 서포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포턴트의 적응증이 뭐냐? 보험이 인정해주면 적응증이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나라가 얼마큼 그 경제력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뭐죠? 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 이제 신생아들이 좀 지원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보험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제도는 사회주의고 병원은 약간 좀 이제 자본주의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 할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이제 걸게 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물리적 자극이 되게 되면 이게 유전자, 염증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염증이,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뭐 한 며칠 걸고 뛰면은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한 500g, 600g 된 애들은 뭐 보통 한두 달은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만성 폐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또 야기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벤틀레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개가 여름에 헉헉헉 거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걸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 폐 손상이 조금 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린데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저기 미숙아 망막증이 있습니다. 미숙아들은 이제 이 망막증이 오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하게 되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주된 원인은 이제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가능하면 산소를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너무 적게 주게 되면 또 저산소증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막, 그러니까 산소도 역시 또 그다음에 산소도 역시 또 한 가지 그 우리 폐를 손상시키는 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약제도 쓰고 했는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약이 없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감염입니다. 감염. 그 전에는 이제 그 호흡기가 사망의 넘버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감염이 넘버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그 다음에 신생아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내 감염. 그래서 그 우리 NICU에서는 아주 그냥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곰팡이 감염에 대해서 잠깐 저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곰팡이 감염이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게 그 세포의 이제 그 곰팡이의 이제 구조인데 요 구조, 그러니까 어디에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암프테신 B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제제가 에이졸.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게 에키노칸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그 약제가 계속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거기 이제 신생아실 이제 그 전에 근무하던 동국대 갔을 때는 주로 1kg 미만에서 캔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약에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균주가 바뀌어요. 이거는 암프테신 갖고 안 들고 이제 플루코나졸이라는 걸 이제 썼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런 균들이 자라는데 이거는 위에 약제로도 듣질 않아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성인하고 이제 소화하는 이런 약의 효과라든가 용량 뭐 이런 거 다 돼 있는데 신생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죠.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문제에 있을 때 다 감염하시는 교수님한테 다 이제 컨설트 다 구하는데 이건 구해봤자 뭐 그래서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쓰는데 그 어떤 용량이라든가 얼마큼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럼 용량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저는 그냥 그 좀 농담으로 그럼 애기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맨날 똑같은 거 얼마까지 쓸까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할까? 그 애기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연구돼야 될 부분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환자 하나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9주에 뭐 약 한 1024g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제 이런 태어나서 상태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좋지 않아서 CPR을 좀 했었고, 여기 폐를 보게 되면 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기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짜부라들어서 이제 그 설포턴트를 갖다 투여했고, 요 PCVC라는 것은 여기에 라인을 갖다 쭉 여기다 혈관을 넣어서 요 심장 가까이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기들한테 손상되는 거요, 또 균 집어넣는 루트가 되는 거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일째 보게 되면 설포턴트를 갖다가 또 나빠서 재투여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심장에 약간 또 이게 그렇게 된 부담이 좀 되는 일도 왔었습니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관지 삭관한 걸 띄웠어요. 그럼 참 좋은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다시 숨을 잘 안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인공호흡기 삭관을 하지 않고 코로 해서 이제 숨을 쉬게 해주는. 왜냐하면 코로 하게 되면 기관지의 손상을 좀 덜 입히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가 아니라 그냥 공기만 주입해 시켜주는 그런 걸 했는데 10일째서부터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균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균이 계속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뇌가 손상이 입는 거죠. 그래서 뇌 조직이 없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폐가 허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면 이 폐가 이렇게 손상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오랫동안 그 감기도 잘 앓고, 그 다음에 자기 그런 그 활동에도 약간 제한받는 그런, 여기는 이게 뇌에 이렇게 피가 난 그런 경우고, 아까 얘기했듯이 괴사성 장염이 있을 때 장이 썩어서 터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데, 한 가지 왜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그 손상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겁니다. 뇌가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4분의 1, 3세에 80%, 5세 거의 성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어른들은 뇌가 손상을 받으면 재생을 안 해요. 근데 소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폐포수도 아기가 크면서 그 폐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그 이게 만성 폐질환도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생아실에서 뭐 있는 일을 잠깐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치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면역학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것이 많다. 그렇지만 그 또 이 신생아 미숙아는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